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고요. 가족 간의 법률 상식, 생활, 또 이웃 간의 법률 상식 준비해놨고 또 사건, 사고로 행복한 아침에서 생활 정보와 함께 법률 상식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많은 눈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인데요. 대설인 오늘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눈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 지역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오늘 대기 정체 계속되면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질 탁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한때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한낮 최고기온 4도에서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7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예인 씨가 워낙에 건강하니까 뭐 이런 질문이 가당할까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혹시 기력이 딸리거나 이럴 때 네. 챙겨 먹는 게 뭐 있어요? 저는 고3 때부터 네. 체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인삼 절임이나 인삼차 엄마가 많이 챙겨주셔서 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님이 아주 잘 챙겨주셨네요. 네. 그 인삼이 우리나라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인삼협회 반상배 회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 인삼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작물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인삼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등을 보면 인삼 재배는 고려 시대에 시작돼 18세기에 본격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능서, 임원경제지 등의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씨앗을 빨리 싹트게 하는 개갑, 햇볕과 비로부터 삶을 보호하는 해가림 농법, 밭이 일항을 낼 때 나침판으로 방향 잡는 방법 등이 지금까지 재배 농가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만큼 또 설화 속에서도 인삼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삼은 고대부터 약재로 애용됐기 때문에 관련 음식, 의뢰, 설화 등이 풍부합니다. 몸의 기운을 살려주는 효능 덕분에 민간 신앙, 설화 등에서 불로초나 만병초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용품에 들어간 인삼 문양은 건강과 장수를 표상했고 이런 상징성은 오늘날도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인삼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삼이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삼 재배와 약용 문화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약용식물인 인삼의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보존, 전승하고 인삼의 역사성과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농산물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경제 분야에서 최초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의 전역에서 재배되고 전승되고 있는 인삼을 인정해줌에 대해 인삼 산업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될 인삼인데요.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고려 인삼이라 칭하며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국과 인삼을 교역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43년 세계 식물학회에서는 고려인삼의 학명을 파낙스 진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파낙스는 그리스어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하는데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의 효능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그 효능을 인정받고 있는 고려인삼. 이 고려인삼의 효능은 어떻습니까? 예, 고려인삼은 국내의 연구진을 통해 많은 효능을 입증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인삼의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외부로의 감염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내 몸의 면역력을 키워서 방어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을 개선시키며 암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주며 갱년기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는 명칭이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니지요. 네, 최근에는 인삼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삼이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는 작년에 발표되었는데요.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골 형성이 11배나 높고 칼슘 함량도 3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서는 최근에 인삼이 뼈 건강에도 효능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인삼 넣고 우유에 꿀에 해서 맛있죠. 인삼 라떼에서 먹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게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I can only give you love that lasts forever, and the promise to be near each time you call, and the only heart I own for you and you alone. That's all. That's all. I can only give you country walks in springtime and a hand to hold when leaves begin to fall. 아니 저는 그 금산 휴게소에 가면 이걸 팔아요. 거기서 또 네. 별미로 한 잔씩 먹죠. 예. 맛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인삼 라떼 즐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삼의 특징도 좀 궁금한데요. 네. 흔히 이제 부피가 크고 통통한 것을 좋은 인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삼의 약효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이 크다고 해서 약효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연수에 맞는 적절한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예로부터 인삼은 사람의 형태를 닮은 것을 최고 등급으로 쳤습니다. 사람처럼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달려있고 부위별로 균형 잡힌 인삼이 좋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고려인삼은 대한민국 종주국이자 자부심입니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인삼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식탁에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삼 산업을 대표하여 인삼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삼에 대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반상배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이제 법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분들인데 이정수 씨가 월요일에 합류했어요.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화요일에 계속 나오다가 월요일로 토스돼서 왔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이 월화 수목 금토일 다 돌아다니게 생겼어요. 오늘 더 잘생겨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림 씨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잘 보냈어요. 근데 남편하고 산책을 가는데 네.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다 썼죠. 팔짱을 끼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할머니 오시더니 막 삿대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두기 해야 되는데 팔짱을 끼고 다녀. 순간 남편인데 팔짱을 빼야 되나 끼워야 되나. 아, 또 그런 게 있네.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결국 뺐습니다. 결국 뺐어요. 예, 결국 네. 뺐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부부간의 거리까지. 그러니까요. 황기락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 괜찮아요? 예, 앞에도 시원하고 좋네요. 예.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 트리를 좀 만들면서 그래요?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아, 야, 좋았네. 예. 이인철, 오수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주말? 저는 원래 주말은 외식하는 주말이었는데 벌써 네. 1년째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날이 요리가 늘고 있습니다. 오. 아침부터 육수 끓이고 재료 손질하고 열심히 하고 진짜? 예, 저녁 때는 또 트리까지 만들면서 야. 그래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더 좋았겠는데. 진짜 슈퍼맘이에요. 어. 맛이 중요하죠.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이혼하고 혼자서 사는 친구가 네. 집에 초대를 했거든요. 어. 경치 좋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아유. 근데 예전에는 혼자 살아서 자유롭게 살아서 부러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좀 쓸쓸하고 한적하고 외로운 것 같아서 좋은 사람 좀 있으면 소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시던 이제 친구까지. 자, 먼저 그 사건 사고 네. 이슈로 법률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영상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뭐 먹는다. 뭘 먹어? 네, 남성이 편의점 가게 같은 거. 음료 뭘 시원하게 마시네요. 마시고 다시 넣어? 네, 자연스러운데 뭐예요? 혹시 보셨나요? 다시 넣었어. 네. 자기 집 냉장고에서 뭘 꺼내서 먹고 넣는 것 같아. 가정집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이 남성이요, 자기 집 냉장고처럼 마치 이 편의점 어머. 냉장 진열대에서 음료수를 꺼내더니 그대로 원샷을 하고 빈병을 다시 진열대에 넣은 네.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종 도둑수법이란 제목의 영상인데요. 네. 이 남성은요,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고 빈병을 원래 자리에 놓은 뒤에 담배만 계산하고 자리를 떠났다고요. 웬일이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너무 황당한데? 진짜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당연히 된다.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네,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 취식에 해당하고요. 만약에 편취의 고의나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좀 황당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뭐야 이러고 보셨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황당 사건인데요. 네, 이것도 먼저 영상, 사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옆에 자동차가 하는데 주차되어 있긴 하네요. 네, 이번 주 정말 누리꾼들의 큰 공분을 산 사진입니다. 네. 그냥 장애인 주차 구역인데. 저희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세우면 안 되는 차인가 봐요. 아, 네,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주차된 자동차인데요. 그런데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예. 뭐라 써놨어. 뭐라고 그렇죠. 써놨죠? 따라서 장애인 자리 뭐라고 쓴 있습니다. 거야? 신고하지 마세요. 와. 저거 진짜 리얼. 그 차주가 진짜 저거 썼을까요, 진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고급 차라서 장애인 자리에 씁니다. 차주가 외국인인가 봐요. 그리고는 싱고 X 글 써놓은 거 봐봐요. 저 외제차라서 이렇게. 외제차니까 신고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방구입니까? 진짜?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저렇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만 하죠. 이런 거. 맞아요. 저렇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주차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주차증이 없거나 아니면 주차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또 탑승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 심지어는 이제 위변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한동안 무개념 주차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인터넷상에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와, 저것도 뭐야? 네. 이것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이거 이건 이거 이거 판을 세운 두 거예요? 대. 네, 두 대 그죠? 주차해야 될 공간을 그렇죠. 한 대가 한 대가. 주차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차면 2개를 떡하니 차지한 외제차 사진인데요. 대박이다. 이 사진을 찍은 분은요, 이 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지하 6층까지 돌아다니다가 맨날 이렇게 주차 2면을 차지한 채 세워놓는 이 외제차주를 보고 정말 분통이 서려서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차주의 정말 황당한 항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와, 저 차량은 1억 4천만 원 주고 산 스포츠카고요. 어머. 양문짝 도색 견적은 약 1,040만 원입니다. 방을 위해 차 좀 넓게 주차해 두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법적 대응할게요. 뭐
이렇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글 아, 같은데요. 뭐가 문제 이런 거네. 이정수 씨가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본인이랑 자연스럽게 읽으시니까. 저 차 있으면 저 여기 안 나왔죠. 아니 스포츠카라고. 아니 근데 비싼 진짜 거라고. 가끔 주차할 때 저렇게 버젓이 차 두 대 될 네. 공간에 해놓으면 정말 짜증나요. 짜증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정수 주차 씨도 공간이- 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차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차는 저보다 수준이 낮은 차를 타줘야 막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능한 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영상 보시면 한두 번 그랬다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것도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음주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두 면을 차지하는 이런 얌체 주차 그리고 중립을 해놓지 않고 이중 주차하는 경우 굉장히 싫어요. 불편하고 막 어디 가야 되면 화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과태료를 이제 물기가 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니 같이 써야 되는 주차장에 개인 주차 구역을 버젓이 설정한 그런 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아파트에서는요, 주차 금지봉을 설치한 건데요. 네. 이 주차 금지봉은요, 열쇠로 열어야지 잠금 장치가 풀려서 여기에다 차량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이런 그런 건요. 일도 있어요? 거예요? 네, 사실 이 요즘 같은 주차난에 네. 이 주차면을 독점하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반전이 하나 있었는데요. 뭡니까? 이 바로 해당 주차 금지봉을 설치한 주민이요, 6년 동안이나 여기서 주차 때문에 정말 골치를 크게 썩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차 공간이 많이 좀 부족한 그런 공간인가요? 네, 보시면 해당 아파트는 네. 474세대인데 주차면이 584대, 그러니까 58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요, 5월 등록 차량이 984대고요. 7월에는요, 1049대로 늘어나서 거의 뭐 정해진 주차면의 2배가 넘는 차량이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났네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간이. 474세대 중에요, 12세대만 차가 없고 한 대를 보유한 데가 98세대, 두 대가 19세대고 나머지는요, 3대에서 많게는 7대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참고로 이 아파트는요, 차량이 2대 이상이어도 추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아파트 측에서 대책 마련했습니까? 네, 이분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이 5월부터 발 빠지게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회의 때마다 건의하고 입주자 대표 만나고 했는데 별다른 이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요, 이분들이 이 다른 주차하고 싶으면은 일하다 말고 좀 일찍 들어와서 주차를 해라. 이러던가 아니면은 20분 건너에 다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다 주차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청에도 전화도 하고 방문상도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이렇게 이제 주차 금지봉을 설치했는데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나중에 주차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누리꾼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던 일이요, 이렇게 사건의 내막이 밝히고 나서는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관련 댓글을 좀 보시면요. 네, 최소 1가구 1주차는 국룰 아니냐, 국민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아파트 분양받을 때 주차 공간 권리도 산다. 그리고 열 대쯤 렌트해서 그냥 거기다 세워두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댓글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기주의 네. 아파트 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아니 1세대 1주차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이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는 총 450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주차 공간은 455대. 즉 1세대에서 1주차 구역을 사용해야만 원활하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한 세대당 하나의 그 지정 주차 구역만을 정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주차 등록이 안 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시기잖아요. 네네. 이제 퇴근하고 차 세울 데가 없는.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근데 규정을 만들어도 이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는 우리 국가로 생각하면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서 통과된 규칙은 입주민들이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두 세대가 끝까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주차 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두 세대는 더 이상 주차를 하지 말라, 주차 금지 명령도 내렸고요. 네. 만약에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간접강제금, 그 벌금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 내렸습니다. 어우 시원해. 살다 보면 그런 판결이에요. 요즘 같은 주차난 시대에. 근데 이런 판결도 어기면
또 뭔가 처벌이 있겠죠? 예,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 간접 강제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 간접 강제금은 이 판결을 위반할 경우에는 1일당 20만 원씩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20만 원짜리 주차 누가 할까요? 게다가 이러한 가처분의 취지를 그 아파트 내에 전부 공시해서 모두가 잘 지켜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이웃 간의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들어와 있습니까? 네, 잘 사는 법. 오늘은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내 집 마련에 관련된 그런 사연인데 내 집 마련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사연이 황당해요. 그래요? 첫 번째. 집계약 성사되자 땅 따라랑 땅 이겁니다. 그 뭔가 돌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성사됐는데 물르자고 그랬겠지. 뭐. 너무 어려워. 이거 진짜 못 맞추고. 땅 따라랑 땅 여섯 글자. 여섯 글자요? 일곱 글자네? 집계약 물르자. 성사되자. 일곱 개자.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하지 마요. 집계약 성사되자 친구가 부러워. 자, 열어보시죠.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바로 볼게요. 까나리 액젓하러. 까나리 액젓. 아니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 일단 아내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 네. 그다음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네. 하고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 그토록 꿈에 그리던 우리 집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사 가기 전엔 집값이 무려 1억이나 올라서 어깨춤이 절로 났죠. 행운이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한 저희 가족은 신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띠띠띠띠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다 여보. 여보 이제 우리 꽃길만 걷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다 당신 덕분이야. 주말마다 행사 그렇게 많이 하더니. 아, 수고했어요. 너무 고마워. 다 야. 들어가 볼까? 잠깐만. 아니,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빈집에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는 거야 이거? 잠깐만. 야, 이 냄새 뭐야? 우와, 100년 묵은 시체 발가락 썩은 냄새. 어우 리얼해. 세상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 저는 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 온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니, 어머, 이 뭐야, 여보, 욕조에 이거. 여기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까나리 액젓 냄새 아니야? 어우 냄새 진짜 지독하네. 야 여보 환풍기 빨리. 알았어. 잠깐만. 뭐야? 여보, 큰일이라서 스위치가 안 켜져. 망가졌어. 아니, 이거 환풍기만 그런 게 아닌데? 전등 스위치마다 다 망가졌어.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벽지 이거 뭐야? 벽지 왜 이래 이거? 여기 무슨 폐가도 아니고 이거 다 찢어져. 나 무서워서 여기 못 살겠어요, 여보. 귀신 나올 것 같아, 무서워. 이제 겨우 집 장만했는데 이게 뭐야? 이사 갈 수도 없고 진짜. 전에 살던 집주인의 만행으로 엉망이 된 집. 저희 부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너무 진짜. 집에 들어갔더니 전에 어디 살던 주인 때문에? 곳곳에 까나리 액젓을 뿌려놨다. 전에 살던 주인이 그랬다는 야, 이거 건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얘기예요? 없을지도 아닙니다. 네, 이거 정말 이번 일은요, 지난달 20일 이 울산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지난 9월 30대 A씨 부부는요, 이 울산의 한 아파트를 5억 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B씨에게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입금한 뒤에 잔금은 11월 중순쯤에 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11월 초부터 이 울산 지역 집값이 정말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뛰어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네. 이 젊은 부부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근데요,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집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네, 그래프를 보시면 9월에 5억을 하던 집값이요. 10월에 울산에서? 9천만 원이 올랐고요. 11월에는 1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2월 호가가 무려 7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만도 한 것 같습니다. 5억 달 만에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1억 이상이 오르니까 주인 입장에서 파는 입장에서는 그 계약한 그 가격 매매 그 가격이 하게 되면 말도 안 돼.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대로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주인이 마음이 바뀔까 봐 또 불안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던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 A씨 부부는 혹시나 네. 이 B씨가 집을 안 팔겠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금도요, 약속 일자보다 열흘 빨리 내고 문자 메시지도 좀 보냈는데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 B씨가요, 이 가격에는 못 팔겠다. 5천만 원을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계약이라는 건 약속을 문서화하는 거거든요. 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위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워낙 고가고 또 성급하게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는 한 번의 해제의 기회를 주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변호사님, 제가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서울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그래가지고 1억을 계약금으로 넣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1억 돌려줄 테니까 계약 파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안 지금 돼. 우리 사연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막 집값이 오르는 경우잖아요. 이럴 때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고 아까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 번의 기회 동안에 계약금을 받은 집주인은 그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됩니다. 2배. 그러니까 2억을 주고 미안하다 해제해달라 이런 경우엔 해제가 가능합니다. 2배 받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근데 거예요. 그거보다 더 당사자가 올랐으면 불평하게. 그것도 싫어요. 그래, 맞아. 그렇죠. 안 되는 거야. 근데 집주인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 계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1월 1일 날 지급되고 중도금 지급 날짜가 3월 1일이다.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이 지급이 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 집이 되는 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이 기일 전에 빨리 지급하는 거예요. 혹시 집주인이 마음이 바뀔까 봐. 그래. 그래서 뭐 2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계약이 해제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A씨 부부가 중도금을 빨리 앞당겨 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테러를 당했어요, 그쵸. 집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잔금 정산 이 당일날에 벌어진 네. 건데요.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자마자 B 씨가요. 이사하면서 좀 놓고 온 물건이 있다라면서 A 씨에게 카드키를 받아서 30분 동안 그 집에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A 씨에게 카드키를 돌려줬는데 이후에 A 씨가 집에 올라가니까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심하지 계획한 거네. 그렇죠. 예, 보니까요, 집안에는 정말 이 까나리 액젓 냄새가 진동을 했고요. 신발장이나 붙박이 장뿐만 아니라 이 환풍구에도 이 액젓을 뿌려놨고 참. 환기를 할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환기시키려고 환풍구 틀는데 심하다. 환풍구 틀었는데 냄새가 까늘해진 냄새 확 돌면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벽지도 막 그러다. 맞아요. 전주에는 망행은 정말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장판과 벽지를 칼로 찢어놨고요. 스위치와 콘센트나 이 보일러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것도 뭐 망치로 부순 것처럼 다 부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한 30분가량에 가가지고 그 만행을 30분 동안 뛰어가서 찍고 그래,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이거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이거 보상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받아야죠. 물론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네. 지금 이 전 집주인은 아주 이 범죄의 고의가 다분해요. 이삿짐센터 직원이 이미 이걸 본 상황이라서 증인도 있는 상황이고 잠깐 30분만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는 들어가서 집을 그렇지. 손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던 거죠.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하고 그렇게 집을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거침입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범행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립이 가능합니다. 오, 크네. 또 매수인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재산적인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또 아내분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까?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서는 안 되죠. 맞아요.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본인과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중도금을 그냥 막 일방적으로 그냥 지급을 한 거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경우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사실 중도금을 미리 지급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특약사항에다가 중도금 날짜 지급일 전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특약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지급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 소유권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연의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미리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 변호사님 특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 즉 당사자 간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중도기일 지급일이 3월 1일이면 그때만 지급해라. 그 전에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특약을 정해도 그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 아니 까나리 액젓 테러 이거는 저는 드문 경우지만 맞아요. 집값이 막 폭등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파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사이에 저런 분쟁들은 꽤 있었겠구나 하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얘기는 뭔가요? 자, 잘 사는 법 두 번째는요. 땡땡땡은 내 자식? 예? 뭘까요?
이놈은 내 자식. 이놈이 내 자식. 이놈의 자식 내 자식. 아니, 너무 부동산은 어렵지 내 자식. 않아요? 아, 못나도 내 자식. 그런 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 그래요? 나 열어보시죠. 닮으면 내 자식. 볼까요? 정답은? 시가 달라도 내 자식. 씨가 달라도 내 자식. 저 어떤 사연인지 아내 역할은 예인 씨 아까 똑같아요. 둘 부부고요. 부부 사이에 딸은 접니다. 아, 그렇구나. 네. 딸이라고요? 사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딸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 하고요. 늘 저한테 좋은 걸 주려고 애쓰시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제가 아빠를 닮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수진이가 또 최고 율동상을 받았네. 역시 우리 수진이가 날 닮아서 춤을 잘 춰. 여보, 그거 상 이름만 다르고 반 애들 다 주는 상이야. 제발 그 유난. 무슨 뭐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수진이 아주 특별해. 날 닮아가지고 아주 노래도 잘하고 너무 잘해. 당신 닮아서 음치거든. 수진이. 아니거든. 그리고 음치거든? 게다가 날 닮아서 운동신경도 너무 좋아. 수진이 어제 달리기 대회에서 꼴찌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닮은 거에 집착을 하고 그래? 왜? 뭐 발가락도 닮았다 그러지? 그럼 맞다. 발가락 그 엄지 큰 것도 나 딱 닮았잖아. 왜 저래 진짜? 조용히들 하세요. 저 수진이 아니고 수림이거든요. 이렇게 나만 좋다고 했던 아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아빠는 내가 왜 싫어진 걸까요? 야, 수진이 데리고 나가. 아이, 수림이라고. 수림이 당신 자식이잖아. 그렇게 이뻐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데리고 나가래? 당신 자식이야. 수림이가 어떻게 내 자식이야? 네 자식이지.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나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하다 못해 발가락도 안 닮았어. 뭐? 죄다 자기 닮았다고 동네방네 껴안고 뽀뽀하고 자랑을 할 때 언제고 이제 와서 남이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도 말라고요. 같이 살지도 말재요. 전 아빠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제가 밥을 좀 덜 먹으면 아빠는 다시 절 예뻐해 줄까요? 아이고. 슬퍼. 마지막 말이 너무 이거 슬퍼.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이 소송을 낸 A씨와 부인 B씨는요, 네.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서 인공수정으로 첫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인공수정을 한 이유가요, 이 남편 A씨가 바로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년 뒤에요, 둘째가 자연인심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는 A씨는 생각에 자기가 무정자증이 좀 치유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둘째도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홍길동도 아니고 호부호영이고 왜 아빠라 부르지 말라 갑자기 이게 저는 이상한 게 왜 그랬을까요? 이제 2014년 이들 부부가 좀 불화가 생겨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요, 이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된 겁니다. 뭐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이요? 네, 바로 둘째 아이가 아내의 이 외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거 너무 충격적인데. 그럼 그걸 알고 있다가 이게 그냥 계속 마음속으로 믿고 싶었나 봐요. 내가 무정자증이 고쳐졌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맞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뭐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터진 것 같아요. 뭐 이러든 저러든 20년을 키웠잖아요. 키운 게 더 어떻게 보면 자식이잖아요. 아니 근데 무정자증이 그것도 치료가 돼서 나도 네. 모르게 치료가 돼서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저 아이 너무너무 이쁘구나 그렇죠. 해서 그 아이한테 막 온갖 정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죠. 야, 충격적이겠는데 아빠 그래도 입장에서. 20년 키운 건데 그것도 내 자식인 거잖아.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죠. 네. 난감한데. 자녀도 우리- 충격을 받았을 것 자,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그 혈연 관계가 있어야만 내 친자식이다. 그렇다면은 O 들어주시고요. 아니다.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내 자식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쭉 내 친자식이다. 그러면 X예요. 그러니까 내 피가 가야만 내 자식이다. 그러면 네. O. 아니다. 정서적으로 내가 그렇게 오래 키웠으면 내 자식이다. 그러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저는 약간 X. 세모. 세모예요? 오. 아니 이게 왜냐면 X 같은데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기간? 이게 20년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기간이 좀 길면 10년 이상이 되면 자식으로 인정하고 아니면 자식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기간이 같아요. 또 짧으면 있나? 안 될 것이다. 글쎄. 혹하지 않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X예요. 그죠? 그냥 정서적으로 키우정이라는 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네. 길러줬으면 그것도 내 자식으로 자식이다 인정해준다. 이건데 변호사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들어주세요. 역시. 네. 그렇대요.
근데 굉장히 그 정답에 근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정말 법적으로 아주 지식이 풍부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각하로 돌려보낸 대법원의 입장은 뭐였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경우, 이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동거하고 있었다면 무정자증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게 명백하게 아내가 이제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는 친생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됐네. 이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공수정을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인하는 것은 신의치, 금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 안 되는 거고요. 둘째 자녀는 남편이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아내가 외도를 통해서 낳은 혼외자인데 이 아이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제 부양을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상속 문제도 되니까.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키웠잖아요. 만약에 본인의 아이라고 알았으면 빨리 소송을 했어야 되거든요. 20년 동안 묵인했다고 해서 결국엔 대법원에서는 둘 다 친자로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근데 이런 그 소송이 자주 일어나요? 친생자 관련해서 이런 소송이. 이게 이제 이혼할 때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가락이 좀 안 닮은 것 같고 아내가 미우니까 이제 아들도 미운 거예요. 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99%는 친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사람 아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해가지고 혼외자가 됐는데 이제 아내가 자신의 호적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키워오다가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에 대해서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사건도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 분쟁 외에도 또 입양 관련해서도 이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06년에 전 유명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한 분도 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생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혼할 당시에 전처에게 양육권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제3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서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하고 내가 생부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네, 방금 뭐 기사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씨, 김재중 씨의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생부가 양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알고 보니 이 김재중 씨의 생모인 오모 씨는 원래는 이혼할 당시에 양육권을 받았던 것은 맞는데 더 이제 환경이 좋은 다른 그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이제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입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부부가 아이를 어차피 이제 내가 잘 키울 거니까 호적에 입적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게 입양 절차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생부가 소송도 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김재중 씨는 호적이 바뀌는 겁니까? 근데 이 사건은 생부한 씨가 소송이 취하돼서 이제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생부기 때문에 친자가 인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 소송이 이 자녀의 복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권리 남용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우리 사연에서는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첫째는 동의하에 인공수정을 얻었고 둘째는 알고 보니 아내 외도로 생긴 자녀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재판부에서는 둘째도 친자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근거는 뭐예요? 네, 민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혼인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혼인 중에 출생한 자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있는데요. 혼인을 하고 나서 200일 후 그리고 혼인이 종료된, 그러니까 이혼하게 됐을 때 300일 이내까지는 그 기간 동안 출생한 아내의 자녀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방금 사연에서도 봤지만 실제 사실관계하고는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또 친생 부인이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 사연에서 OX 들 때 수림 씨가 말씀해 주셨죠. 이게 기간이 있을 것 같다. 그러게요. 그래서 친생 부인 같은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2년 이내. 그때 이제 제기하지 않으면 2년.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믿고 살아온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야 자기 자식이라는 거 너무나 확실하게 알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깐난애기 같은 경우에 누구 닮았는지 모르고. 근데 법에서는 2년이라고 딱 한정을 둔 이유가 이 조속히 법률 관계를 안정을 시키고 또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을 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알았다. 계속해서 아이가 크는데 혈액형도 다르고 본인은 아이가 아는 걸 아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친생 부인의 소유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혈연 관계의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 정서적인 유대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판례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임으로 여자아이를 입양한 부부가요, 5년간 함께 살다가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이때도 입양 딸과 이 엄마가 15년을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딸이 20살이 되던 해에 엄마와 다시 재회를 했고요. 이후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유대관계는 깨지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15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는요, 그 후로도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다녔는데요. 딸아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후조리원에 이 엄마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이 돌잔치에도 이 엄마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이 엄마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 어머니의 친동생이 이 어머니와 입양 딸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 이러면서 법원에 요청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요거는 1심에서는요. 네. 이것을 엄마의 그 친동생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적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가족마다 내막이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그 입양했던 그 딸이 만약에 친자녀가 맞다고 인정이 되면은 딸한테 전부 상속이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친동생도 몫을 챙길 수 있게 되죠. 1심에서는 어쨌든 양부가 처음에 입양할 때부터 친딸로 키우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공동적인 유대관계가 계속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엄마와 딸의 그런 친생자 관계를 동생이 다투는 것은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었는데요. 2심에서는 법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입양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입양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네. 출생신고는 입양 절차가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양부모의 승낙도 없고 또 만 15세가 넘을 경우에는 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또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녀가 친자 관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1심에서는 부모, 엄마와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2심에서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럼 마지막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바로 대법원 판결에서는 몇 대 몇? 네, 정말 대망의 판결이죠. 네. 대법원에서는 모녀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까지 지내왔던 그 유대 감정이나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또 입양한 딸과 내가 친딸처럼 키웠던 그 유대가 다시 지속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모녀 관계가 맞는 것으로 보이니 다시 판결하라라고 하면서 2심 을 판결했던 전주지법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뭐 길든 짧든 정성을 쏟아서 내 자식처럼 키웠는데 기른 정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사례요. 네. 무정자증인 걸 알고 그다음에 남의 정자를 가지고 첫째 아이, 그다음에 자기 아이인지 알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 딸. 네. 근데 그 딸이 부인의 외도에 의해서 생긴 딸인 걸 뒤늦게 알게 된 그 아버지의 심정. 맞아요. 글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심정과 그 부인의 상황,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이 가요. 딸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는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아빠가 얼마나 아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렇게 됐을 텐데 그 아빠가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러고 냉대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아마 그 아빠도 기른 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이야 너무 냉정하게 대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궁금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네. 특히나 저도 이용을 몇 번 해봤는데 동네 주민끼리 이렇게 맞아요. 본인이 쓰던 물건 나누는 그런 거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있는데 특히나 어린 아이들 용품 같은 거 괜찮죠? 그래요? 크면 못 쓰잖아요. 네. 그건 뭐 윗집, 아랫집, 옆 동네 사람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거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좋죠. 맞아요. 네, 좋은 방향으로 쓰면은 자원 재활용도 되고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중고 어플에서 최근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시글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신생아를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입니다. 예. 20만 원이라는 판매 금액과 함께요. 여기에는요. 아이를 입양합니다. 36주 됐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와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랬죠. 어디 그뿐입니까? 본인을 판매하겠다는 20대 네. 여성도 있었어요. 네. 저를 판매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성금 200만 원 주십시오. 월 50만 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친구의 장난이었다고 나중에 그냥. 뭐 그런 장난을 네. 친대요 또. 네. 아니, 그래서 다들 놀라게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판다고 내놓는 그런 물품이 있어서 그게 또 문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약 어휴, 축농증 비염 약인 치료제 것 같은데, 뭐 그쵸? 이런 거. 맞습니다. 축농증 비염 치료제 이런 여드름 거는 치료제. 그쵸.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어머.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생리증후군 치료제, 뭐 아까 본 여드름 치료제, 손발톱 무좀 치료제, 별 치료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치료제네, 진짜. 네. 약이네요. 저걸 근데- 모르고 막 올린 거예요. 예, 이게- 근데 문제는요. 네.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는 중고라는 말도 붙이면 안 되고 거래라는 말도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요 또 고혈압 약을 판매한다라는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판매 사유가요 부모님이 복용한 후에 남은 약을 판다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는 간 기능 손상 환자나 이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고요. 다른 약물과의 어떤 이 상호작용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버젓이 중고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른다는 게 참 큰일입니다. 네. 이 더 심각한 문제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네. 이건 향정신성 전문 의약품이라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그런 해외 직구 약도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저 놀란 게 태국에서 직수입한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진짜 없는 거 없이 다 이게 팔려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벽을 다 중고거래 약은 아닌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는 생각이 이건 뭔가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적발됐을 때 처벌까지도 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불법 중고 거래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걸리는 게 어떤 경우냐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이제 자기 연락처를 올리기도 하고 버젓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적인 이런 불법 중고거래 꾼들은 아예 개인적으로 뭐 메신저 아이디를 준다든지 그래서 몰래 적발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거기 들어가 보면 별의 별게 다 있는데 맞아요, 다양해요. 그 지난번에 처음에 그 신생아를 뭐 얼마에 해서 입양 뭐 이 얘기 나왔을 때도 말도 안 되죠. 그게 걸러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를 내놨어. 이것도 그 중고 사이트에서 걸러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의약품 내놓은 거 이런 것도 걸러지지 않았잖아요. 네. 글쎄, 중고 의약품을 거래하게 됐다. 이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불법으로 판매한 사람은 이제 처벌이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100만 원 처벌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구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100만 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즘에는 너무 중고거래 사이트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상식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료약품 이런 거는 안 되는 안 것이고 되죠. 네. 사람을 사람도. 어떻게 하는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당연히 안 것이고 되죠. 네. 그죠? 예.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뭐 애완동물 이런 것도 분명 나올 것 같은데. 애완동물은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건 안 돼야 되나요?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안 되나? 안 되게 돼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맞아, 있는 건 좀 안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그런 거 안 된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주고 그거 입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래도 뭔가 중고상이. 철저히 이렇게 정해진 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약품 중고거래 이런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ome and get it. It's a real good night. Wanna get you feeling alright. And don't waste no time. Wanna keep it moving all night. That's right. Come and get it. It's a real good night. Wanna get you feeling alright. And don't waste no time. Wanna keep it moving all night. Come and get it. Alright. 야, 동절기 대기 오염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네. 이 주범으로 또 노후된 경유차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요,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 노후 차량의 운행을 통제를 하고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미 전 세계적인 이 흐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 입법을 통해서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이 들어간 신형 승용차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품 자동차로 유명한 이제 회사들이 많은 독일에서 2030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의 차를 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네요. 네, 독일 외에도요, 이 노르웨이나 뭐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향후 20년 내외로 내연기관차를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그리고 뭐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할인 등 이 세제 혜택을 줘가면서 이 친환경 보급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환경 생각해서 전기차를 한번 구입해볼까 하고 남편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가끔 전기차 이 폭발하는 영상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이거 안전한 건지 이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요, 친환경은 사실 그린차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 반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바로 그중에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폭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전기차가 전기차 폭발하는 거예요? 흰색 연기 난다. 승용차를 보시면요. 무서워. 예,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대로 터져 버리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은요, 지난해 4월 상하이의 한 주차장에서 네. T사의 전기차가 폭발을 하는 영상인데요. 네. 이 사고로 폭발한 차는 전소가 됐고요. 이 네. 주변의 차량들도 큰 그렇겠네. 피해를 봤습니다. 근데 전소가 됐다고요? 전소가 될 때까지 어떻게 저 화재 진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요, 주행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전기차죠. 네, 바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데요? 네, 전소된 차량은 또 제주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도 아하. 불이 나서 전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나요. 내가 저 주변에 있었던 건 내가 운행하는 차였다 생각을 해보면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이렇게 무서운데요? 두 사례 모두 전기차 화재 영상이었는데요. 네. 이 전기차가 화재가 났을 때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 거기다가 고압 전류가 흐르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소방서에다가 각 지침을 전달을 했어요.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지 각 상세하게 지침을 전달을 했고요. 또한 이 모델별로 배터리와 플러그 위치가 어딘지도 상세하게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구. 다 탔네, 네. 완전. 무서워. 네.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자동차들인데요. 이거는요, 강릉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진입니다. 네. 예, 화재는요, 충전 중이거나 정차 중에 발생을 했는데, 뭐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차가 이렇게 전소가 됐습니다. 이 화재 원인은요, 전기차 배터리였는데요. 예,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검사 기준을 이것 때문에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저런 배터리 폭발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요.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휴대폰도 쓰다 보면 뭔가 시간 지날수록 배터리가 계속 닳아서 결국은 휴대폰을 바꾸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기차도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는 차인데 뭔가 이렇게 수명이 계속 닳다가 언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또 바꿔야 될까 또 걱정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배터리 수명은 제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기차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수명을 얼마만큼 길게 유지하냐, 수명을 늘릴까에 정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아니 아까 화재도 보고 막 이랬습니다만 저도 네. 전에 쓰던 휴대폰은요.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뜨거워서 진짜 많이 뜨겁죠. 나 겁나서 이 배터리 빼놓을 때도 있고 이랬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또 우리가 쓰는 휴대폰이나 배터리가 관건일 텐데
저도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네. 배터리 잔량이 뭐 20% 정도 남았을 때는 바로 충전을 해야 된다면서 그냥 그래요?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면서. 아, 더 떨어지기 전에.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20%는 사실 권장 수치고요. 네. 20%는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를 가정을 한 최악이에요, 거고요. 그것도? 가능하면은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도 하나 있는데 이게 방전도 안 좋지만 이 풀 충전도 또 안 좋다고. 네, 정답입니다. 맞아요. 예. 이 충전량이 80%가 넘어가면은 이 열화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배터리가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도 여기에 따라서 더뎌지게 됩니다. 이 괜히 성능만 저하시키고 시간 대비 효율성만 악화시키기 때문에 꼭 완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집은 피우실 필요가 없고요. 이 외에도 햇볕에 차량을 오래 두시면 안 되고요. 고속 주행은 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는 게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날씨가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워지면 배터리 빨리 닳아요. 네. 오죽하면 전기차 겨울 필수품이 파카야, 롱패딩이래.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히터 켜고 한겨울에 운전하면 주행 가는 거리가 평소 대비 절반까지 떨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현재 전기차 대부분은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이 동작 방식이요,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형식인데요. 네. 이 리튬이온이 다니는 길이 액체 상태의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전해질이 기온이 떨어지면 좀 굳어갖고 주행거리가 대폭 짧아지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겨울철에 배터리 소모가 왜 이렇게 빨리 닳지 하는 느낌, 그게 느낌이 아니었네요. 사실이었네요. 실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들 요즘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겨울철에 확실히 걱정들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전기차를 관리해야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과충전은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충전. 과속 방지턱을 넘으실 때도 이 배터리가 차량 밑부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살살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예. 다니시는 게 좋고요. 이러는 게 이 배터리 성능을 좀 유지를 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요. 이 히트 펌프 시스템 또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꼭 설치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게 뭐죠? 아니 차다 뭘 또 설치합니까? 히트펌프 시스템 뭐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 또 뭐예요? 이게요, 이 충전과 방전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히트펌프 시스템은 이 배터리 대신에 전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서 차량 난방을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은 자동차의 따뜻한 실내 공기로 이 배터리를 좀 가열시켜서요. 이 기온이 낮을 때 배터리 충전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오래 쓰는 법을 당연히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걸 다 알았다면 그 다음에 체크할 게 충전소 위치. 위치. 혹시 그렇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충전소 난민? 찾아다닌다, 이거. 찾아서 막 헤매는 분들. 제 지인 중에 네. 충전소 난민이 있거든요. 이게 정부 지원도 해주고 효율도 좋아서 사긴 샀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서 좀 난감한 거죠. 맞아요. 그 지인분은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충전소가 있어서 잘 됐다. 나도 사야겠다. 그래서 샀는데 그 충전소가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설치한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공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마트에서 막 일찍 가가지고 마트에서 충전하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거 충전소가 너무 적은 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기차 지금 사도 되나?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 같은 인프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걸 사서 정말 난민 되는 실정인데 그쵸, 네. 그게 좀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발전이 된 다음에 사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이런 몇 가지 부분 때문에 전기차 구입을 좀 망설여지게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요, 말씀하신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한 전기차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그동안은요, 국내 전기차는 사실 내연기관의 차체를 활용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전기차를 위한 최적화 구조로 설계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 전기차 전용 차체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걸 활용하면은요, 네. 일회 충전으로 뭐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부산까지 충분히 가네요. 아니, 근데 주행거리가 늘어난 건 반가운 일인데 이거 충전하는데 대여 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죠? 그렇게 진짜 하면은 오래 걸리는 거. 몇 시간 충전하면 거기 기다리느라고 시간 다 쓰고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요, 800
12V 충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요. 이게 네. 뭐냐면요. 급속 충전기를 활용을 하면요. 80%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만 충전해도요. 무려 100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좋네요. 좋은데요? 100km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네. 호두 과자. 그 정도. 이 정도. 그치, 괜찮지. 호두 과자 괜찮지. 네. 그리고 또 내부 공간 어때요? 이거 내연기관차를 그대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공간에 문제는 없나요? 네, 전기차는 배터리와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엔진이나 구동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앞부분 엔진이 사라지면서 이 차체 공간, 그러니까 조수석과 운전석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휠 베이스라 그러죠. 휠과 휠, 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도 더 넓어 길어져서요. 여기에 대한 공간 편의성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걱정되는 게 안전성인데 운전하고 달리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터지지 않을까. 이런 안전성에 대한 기술은 어때요? 이 안전 성능도 물론 향상이 됐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건요, 사실 이 탑승자와 배터리를 얼마만큼 잘 보호하냐라는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충돌 에너지를 흡수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초고장력 강판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안전 성능도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이제 개발이 되고 네. 모듈화 얘기도 하던데 모듈? 그 모듈화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이게 단어만 들으면 사실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냥 생각을 해보면요. 모듈화라는 거는 차체의 각각의 부품 같은 거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다. 네. 통째로. 엔진 보면 엔진 부만 갖다 끼면 되고 뭐 차체 보면 차체 부만 갖다 끼면 되고 이런 걸 바로 모듈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내연기관차에는 사실 이 모듈화 기능이 다 존재가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 모듈화 기능을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이 전기차 플랫폼, 전용 차체를 만드는 것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네. 이 차체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늘리고 조금 줄이고 이렇게 조금씩 변형을 하면 그 자체로 전기차 SUV가 되고 전기차 세단이 되고 이렇게 활용성이 극대화된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화된 플랫폼이 좀 갖춰져야 좀 더 전기차 시장이 유연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장점이 많잖아요, 전기차가. 네. 그걸 좀 극대화시켜야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도 지금 요즘에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제 앞으로 한 10년 안에 다 바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제가 13년째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어요. 이거를 바꿀 때가 됐는데 바꿉시다, 이걸 우리. 전기차로 자, 계약하러 갑시다. 내년까지 더 싸게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겠습니다. 예, 저기. 오늘 전기차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네. 12월이고 보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뭔가 다짐을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기분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또 힘내시고요. 무언가 다짐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